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서재 서랍에서 발견한 재산 분할 계약서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계약서 맨 위에는 남편 이름인 한동철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낯선 여자 이름이 있었죠. 박미선. 제가 몇 번이나 의심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놓치면 평생 궁금할 충격적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서. 한동철은 박미선에게 다음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32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와 재산을 나누고 있었다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2년 동안 동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남편이 저를 완전히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양도할 부동산 목록을 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집, 상가 건물, 심지어 제 명의로 된 적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봐도 현실이었어요. 남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박미선이라는 여자의 서명도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철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목소리가 가짜로 들렸습니다. 32년 동안 속여온 거짓말쟁이의 목소리 말이에요. 저는 재빨리 계약서를 원래 자리에 넣고 거실로 나갔어요. 어서 와요. 힘들었죠.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화산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동철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뭔가 표정이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순간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일찍 자. 동철은 그렇게 말하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박미선이 누구일까요? 동철이 자주 언급했던 사업 파트너 김 부장의 아내 이름이 박미선이었던 것 같은데.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동철이 최근 들어 김 부장 집에 자주 놀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늦게 들어왔죠. 김 부장 아내가 요리를 잘해서 자꾸 붙잡는다고 했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욕실에서 나온 동철을 보니 다른 사람 같았어요. 3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을 전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내일 김 부장 집에 또 가야 할 것 같아. 중요한 사업건이 있어서. 또 거짓말이었어요.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자주 가네요, 요즘. 사업이 사업이니까. 이해해줘. 이해해달라고요? 제 재산까지 다른 여자에게 넘겨주면서 이해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잠든 동철을 보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코를 골며 자는 그 모습이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32년 동안 헌신한 제 인생이 이렇게 배신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58세죠. 동철과 결혼한 지 32년이 되었어요. 그 32년 동안 저는 오직 남편과 가정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발견한 재산분할 계약서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동철이 왜 그런 계약서를 만들었을까요? 박미선과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왜 제 재산까지 포함시킨 걸까요? 너무 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씩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순진하게 속아만 살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윤정희 58세입니다. 평생 한 남자만 사랑하며 살아온 평범한 아내였어요. 26살에 동철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는 꿈 많은 여자였습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어요. 책을 사랑했고 언젠가는 제가 직접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꿈도 있었죠.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걸 포기했어요. 여보, 결혼하면 일 그만둬. 내가 벌어올 테니까 집에서 편히 쉬어. 동철의 그 말을 믿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때만 해도 동철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만의 보금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죠. 동철도 그때는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정희야, 사랑해. 평생 너만 바라볼게. 그런 말을 자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거짓말이었나 봐요. 결혼 2년 차에 아들 준수를 낳았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동철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기라서 힘들었어요. 가끔 술 취해서 들어와서는 사업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죠. 정희야, 미안해. 좀 더 버텨줘. 사업이 잘 되면 너한테 좋은 집도 사주고 여행도 많이 가자.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어요. 준수를 업고 새벽까지 동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동철의 사업이 궤도에 오른 건 결혼 5년 차쯤이었어요. 작은 건설업체였는데 점점 일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집도 옮겼어요.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말이에요. 이제 좀 살만해졌지? 동철이 뿌듯해하며 말했을 때 저도 정말 기뻤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업이 잘 될수록 동철은 집에 오는 시간이 더 늦어졌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원래 술자리가 많아. 이해해줘. 저는 또 이해했어요. 혼자서 준수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 다 하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했습니다. 준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동철 사업이 정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늘었고 큰 공사를 맡기도 했죠. 정희야, 이제 우리도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봐. 그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다시 편집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려니까 동철이 반대했어요. 집에 시어머니도 계시고 준수도 아직 어린데 무슨 일을 해? 그냥 집에서 편히 쉬어. 결국 포기했죠.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준수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동철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우리 집도 강남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정말 부자 됐네.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마다 저도 뿌듯했어요. 내 남편이 성공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동철이 점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네. 사업이 커질수록 할 일이 많아. 이해해. 또 이해하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참았습니다. 준수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도 동철의 늦은 귀가는 계속되었어요. 가끔은 새벽 2-3시에 들어올 때도 있었죠. 술 냄새도 안 나는데 뭘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거야. 제가 묻으면 동철은 짜증을 냈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줘. 나는 가정적인 남자야. 가정적인 남자라고요? 집에는 잠자러만 들어오면서 무슨 가정적인 남자예요. 하지만 저는 또 참았어요. 의심하는 아내가 되기 싫었거든요. 준수가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고 결혼해서 분가한 후에는 정말 저와 동철 둘만 남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 동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남편과 함께 보낼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동철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나 사업 관련 모임으로 바빴습니다. 언제 우리 둘이서 여행이라도 가볼까?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동철은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나중에. 지금은 사업이 중요해. 나중에는 언제일까요? 저는 벌써 58세인데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계약서를 발견한 거예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그 계약서를 말이죠. 32년 동안 저는 정말 헌신적인 아내였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는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동철이 사업으로 힘들어할 때는 위로해 드렸어요. 제 꿈도 제 인생도 모두 뒤로 미루면서 가정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거였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제 재산까지 나눠 가지려고 하다니. 저는 너무 바보였나 봐요. 32년 동안 눈을 가리고 살았던 거죠. 저는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계약서를 발견한 다음 날 저는 동철을 추궁해 보기로 했어요. 여보, 서재에서 이상한 서류를 봤는데요. 동철이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서류? 재산 분할 계약서요. 박미선이라는 분과 작성한. 그 순간 동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평소에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죠. 왜 남의 서류를 뒤지고 다녀? 남의 서류요? 우리 집 재산이 들어있는데 남의 서류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건 사업상 필요한 거야. 너는 몰라도 돼. 사업상 필요하다고요? 제 명의 적금까지 왜 박미선에게 넘기는 게 사업상 필요한 건가요? 무슨 사업 때문에 제 적금까지 남에게 줘야 해요? 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동철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니까 묻는 거예요. 이해 안 돼? 32년 동안 날 믿고 살았으면서 지금 와서 의심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32년 동안 믿고 살았으니까요. 여보, 그냥 설명만 해주면 되잖아요. 왜 화를 내세요? 설명할 게 없어. 그냥 믿어.
동철은 그렇게 말하고 회사로 나가버렸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동철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동철이 샤워하는 사이에 테이블 위에 있던 폰을 봤는데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더라고요. 당신 약속 잊지 않았죠? 오늘 7시에 만나요. 마이너스 미선. 박미선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동철은 저에게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박미선과 만난다고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확실해졌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동철이 박미선과 만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저녁 6시 30분에 동철이 나갔어요. 회식 늦게까지 할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마.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니. 32년 동안 이런 식으로 속여왔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철이 나간 지 20분 후에 저도 집을 나섰어요. 문자에서 본 만남 장소로 가기 위해서였죠. 시내 중심가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동철 차가 주차장에 있는 걸 보고 정말 여기 온 게 맞구나 싶었죠. 레스토랑 입구에서 망설였어요. 들어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서 둘러보니 구석진 자리에 동철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죠. 박미선이었어요. 김 부장의 아내 말이에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네.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박미선이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동철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진지하게 뭔가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뭘까? 저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들킬까 봐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동철과 박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급히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에 저도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두 사람을 다시 봤는데 박미선이 동철의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32년 동안 저만 속인 거네. 그때 박미선이 동철에게 뭔가 말했는데 동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이 각자 차를 타고 헤어진 후에 저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 11시에 동철이 들어왔어요. 회식 어땠어요?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냥 그랬지. 피곤해서 먼저 잘게. 또 거짓말이었어요. 회식이 아니라 박미선과 만난 거였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정리해 봤어요. 동철이 박미선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 계약서까지 만든 걸 보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재산까지 박미선에게 넘기려는 건가? 생각할수록 무서웠어요. 32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다른 여자에게 넘기려 한다니.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동철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희야, 너 요즘 이상하지 않니?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제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걸까요? 32년 동안 바람 피우면서 저보고 이상하다고 하다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그 계약서가 정말 뭔지. 또 그 얘기야. 사업상 필요한 거라고 했잖아. 동철이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숨기는 게 뭐가 있어? 나는 떳떳해. 떳떳하다고요? 다른 여자와 만나면서 무슨 떳떳함이에요. 그때 아들 준수가 집에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좀 예민해져서. 동철이 제 탓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한테 왜 그러세요? 준수까지 동철 편을 드는 거예요. 준수야, 엄마는 그냥.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요. 아버지를 자꾸 의심하고. 제가 언제 의심했나요?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준수야,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32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까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네요. 동철이 준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준수야, 엄마가 요즘 갱년기라서 그래. 이해해줘. 갱년기라고요? 제가 이상한 게 갱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엄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갱년기 치료 잘 된다던데. 준수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정상이야. 엄마, 정상인 사람이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병원에 가보세요. 준수의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너희들이 이상한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정희야, 목소리 좀 낮춰. 이웃들이 다 들어. 동철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제게는 더욱 환하게 들렸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동철은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준수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동철이 또 늦는다고 연락했어요. 오늘도 김 부장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또 김 부장이라니. 분명 박미선을 만나러 가는 거겠죠. 저는 다시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장소였어요. 강남의 고급 호텔 커피숍이었죠. 역시나 동철과 박미선이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박미선이 동철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철도 거부하지 않았죠.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박미선이 동철에게 뭔가 종이를 건네주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동철이 그 종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 종이가 뭐지? 너무 궁금했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1시간 후 두 사람이 헤어질 때 박미선이 동철에게 뽀뽀를 하는 걸 봤어요. 3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집에 돌아와서 동철을 기다렸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죠. 미팅 어땠어요? 그냥 그랬지. 왜? 또 거짓말이에요. 여보,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무슨 솔직한 얘기? 박미선이라는 사람과 무슨 관계예요? 동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자꾸 그 사람 얘기를 해? 사업 파트너라고 했잖아. 사업 파트너가 뽀뽀를 해요. 뭐라고? 오늘 봤어요.
호텔 커피숍에서 박미선과 만나는 것도 뽀뽀하는 것도 동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너 나를 미행했어? 미행이 아니라 확인한 거예요. 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지. 바람? 야, 너 정말 미쳤구나. 동철이 소리를 질렀어요. 미친 건 당신이에요. 32년 동안 저를 속이고. 속였다고? 내가 언제? 그럼 박미선과는 뭐예요? 사업상 만나는 사람이 뽀뽀를 해요. 그건. 동철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설명할 필요 없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라고요? 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이혼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동철이 비웃었어요. 이혼? 내가? 32년 동안 나한테 기대서 산 내가 이혼을 어떻게 해? 기대서 살았다고요? 그럼 뭐야? 내가 벌어온 돈이 있어.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별로 없었거든요. 다 내가 번 돈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럼 저는 뭐예요? 32년 동안 집안일만 한 하녀예요. 하녀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거지.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32년 동안 헌신한 제가 동철에게는 하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누가 누구 보고 최악이래? 남편 미행하고 다니는 내가 최악이지. 그때 준수가 나타났어요. 또 무슨 일이에요? 밤늦게 왜 이렇게 싸워요? 준수야, 엄마가 또 그래. 아버지를 의심하고. 동철이 준수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병원에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괴롭히시면 안 돼요. 준수도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준수야, 엄마는 정상이야.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준수가 화를 냈어요. 사실이야. 박미선이라는 여자랑. 엄마가 정말 이상해졌네. 아버지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요? 아들까지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동철이 외출한 사이에 서재를 다시 뒤져봤거든요.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살펴봤죠. 서랍 맨 뒤쪽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재산분할 계약서와 함께 있던 거였습니다. 부동산 위탁관리 계약서. 제목을 보는 순간 이상했어요. 위탁관리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동철은 박미선에게 다음 부동산의 명의를 임시로 이전하되 실질적 소유권은 한동철이 보유한다. 무슨 소리예요? 명의는 박미선에게 넘기지만 실제로는 동철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니 더 이상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본 계약은 세무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당국 조사를 피한다고요? 왜 피해야 하는 거죠? 한동철의 회사 부채로 인한 재산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부채요? 동철이 빚이 있다는 건가요?
저는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한동철의 건설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채권자들의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명의상 박미선에게 재산을 이전한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동철이 박미선과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었어요. 빚 때문에 재산을 숨기려고 박미선 명의로 넘기는 거였던 거예요. 그럼 둘이 공모한 거구나. 박미선도 단순히 동철과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동철의 재산을 숨겨주는 공범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계약서 마지막 부분을 보니 더욱 기가 막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계약 후 한동철은 박미선과 혼인할 예정이며 기존 배우자인 윤정희와는 이혼 절차를 진행한다. 이혼 절차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혼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거예요. 재산은 모두 박미선 명의로 옮기고 윤정희에게는 최소한의 재산만 분할한다. 최소한의 재산이요. 32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에서 최소한만 준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동철이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 피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버리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때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이혼 사유서. 동철이 미리 작성해둔 이혼 신청서였어요. 아내 윤정희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남편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괴롭혀왔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요? 저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의처증으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하다. 피해망상이요? 의처증이요? 제가 바람 피우는 걸 의심한 게 병이라는 거예요. 이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신청한다.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이혼하고 재산은 박미선에게 넘기고 저는 빈털터리로 내쫓으려는 거였죠. 32년 동안 이런 걸 계획하고 있었구나.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점이 떠올랐어요. 박미선이 김 부장의 아내라고 했는데 그럼 김 부장은 이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박미선이 남편 몰래 동철과 공모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김 부장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동철과 오래된 사업 파트너였는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 부장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박미선이 남편까지 속이고 있는 거네요.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동철의 컴퓨터도 뒤져봤죠.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아직도 제 생일을 쓰고 있다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컴퓨터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았어요. 동철 회사의 재정 상황 보고서였는데 정말 심각했어요.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진짜 부도 위기구나. 그리고 박미선과 주고받은 이메일들도 발견했어요. 동철 씨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인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으니 조심하세요. 정의가 눈치채면 곤란하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합시다. 이혼 서류는 언제 제출할 건가요? 빨리 해야 채권자들이 오기 전에 재산 이전이 가능할 텐데.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저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거대한 음모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절대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선생님, 제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고 해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부인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럼 막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동철과 박미선이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통화 내용도 녹음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동철과 박미선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는 것을 미행해서 실제로 명의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이제 충분해요.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먼저 재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동철이 더 이상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사기 혐의로 고발장도 준비했죠.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저는 마지막 단판을 벌이기로 했어요. 동철과 박미선 둘 다 불러서 진실을 밝히기로 한 거죠. 여보, 내일 저녁에 집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동철에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 박미선 씨도 함께요. 동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미선 씨를? 필요하니까요. 꼭 데려오세요. 다음 날 저녁 동철이 박미선과 함께 집에 왔어요. 박미선은 처음 보는 사이라는 듯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 보는 척했어요.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다는 거야? 동철이 먼저 말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재산분할 계약서, 위탁관리 계약서, 이혼 신청서까지 모든 걸요. 이게 뭐예요? 박미선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모르세요? 당신이 서명한 서류들인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박미선이 거짓말을 하려고 했어요. 모른다고요? 그럼 이 서명은 누가 한 거예요? 제가 계약서에 있는 박미선의 서명을 가리켰어요. 그건 박미선이 말을 더듬었어요. 동철이 나서서 말했어요. 정희야, 이걸 어디서 가져온 거야? 당신 서재에서요. 당신이 숨겨놓은 곳에서. 그게 뭔지 알고 하는 소리야. 알고 해요. 당신이 회사 부도를 숨기려고 재산을 박미선 씨 명의로 넘기는 거죠. 그 순간 박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저랑 이혼해서 박미선 씨와 재혼하려는 거고요. 뭐라고? 동철이 크게 소리쳤어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이혼 사유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정희야, 너 정말 미쳤구나. 미친 건 당신들이에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박미선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선아, 왜 그래? 동철이 놀라서 박미선을 말렸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동철 씨가 자꾸 부탁하셔서. 박미선이 모든 걸 털어놨어요. 동철 씨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명의만 빌려드린 거예요. 야, 미선아. 왜 그런 말을. 동철이 박미선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한테 빚이 있어서 동철 씨가 갚아주신다고 해서. 빚이요? 제가 물었어요. 제가 몰래 투자하다가 실패해서. 남편이 알면 이혼당할 것 같아서. 박미선의 고백을 듣고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동철이 박미선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모자로 만든 거였어요. 당신들 정말 나쁘네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정이야, 오해야. 다 오해라고. 동철이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저는 녹음 파일까지 틀어줬어요. 동철과 박미선이 통화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었죠. 이제 끝이에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 순간 동철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32년 만에 처음 보는 동철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동철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32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제 늦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예요. 정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동철이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2년 동안 저를 속인 게 한두 번이에요. 박미선도 옆에서 빌기 시작했어요. 정희 씨,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정말. 박미선이 말을 못하고 흐느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변호사와 함께 모든 절차를 진행할 거예요. 재산은 원래대로 되돌리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거예요. 정희야. 동철이 다시 빌려고 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됐어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서 재산 가처분 신청을 정식으로 했고 사기 혐의 고발장도 제출했어요. 동철은 처음에는 계속 변명하고 사과했지만 점점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정희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족인데 고발까지 해? 가족이요?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 속여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도 다 끝나는 거잖아. 그럼 저와 상의했어야죠. 왜 혼자서 결정해요? 상의해봤자 너는 모르잖아. 사업 얘기를. 또 저를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동철의 진짜 재정 상태가 드러났어요. 회사 부채가 정말 심각했어요. 거의 파산 직전이었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물어보니 동철이 화를 냈어요. 너 때문에 다 망했어. 괜히 법적 조치를 취해서. 쟤 때문이요? 그래.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재산이라도 지킬 수 있었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제 탓을 하다니. 제가 언제 당신을 망하게 했어요? 재산 가처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제 정말 파산이야. 동철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재산 처분을 막아버렸으니까 회사를 살릴 방법이 없어진 거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재산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박미선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희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저 이혼하게 됐어요. 네? 남편이 알게 됐어요. 제가 빚진 것도 동철 씨와 한 일도. 박미선이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도 없고. 저는 박미선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정심도 들었거든요. 정희 씨, 제발 고발을 취하해 주세요. 저 정말 감옥 가면 죽어요. 그건 안 돼요. 제발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라면 동철 씨를 고발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결국 박미선은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박미선이 동철을 사기 혐의로 엮고발한 거예요. 동철이 저를 속여서 명의를 빌렸다고 주장한 거죠. 동철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왔어요.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 뭐가? 나 때문이에요. 내가 법적 조치를 안 했으면 미선이가 나를 고발할 일도 없었어.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 제 탓이에요. 결국 동철과 박미선 둘 다 서로를 고발하는 상황이 됐어요. 법원에서는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리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동철 명의든 박미선 명의든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제가 받을 몫을 정확히 계산해서 보호해주겠다는 거였죠. 이제 됐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가족 관계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동철은 저를 원망했고 아들 준수도 엄마가 너무 심하다며 저를 비난했어요. 엄마, 아버지도 어려워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준수야, 엄마가 잘못했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게 맞나요? 준수의 말에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동철과 저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동철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갔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점점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32년 동안 남편과 가정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제 꿈도 제 인생도 모두 뒤로 미루면서 말이죠.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고 심지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내쫓으려고까지 했어요. 32년이라는 긴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끝난 건 아니겠지요. 58세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꿈꾸던 편집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출판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32년 만에 다시 찾은 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혼자서 떠나는 여행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자유로워요. 동철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 소식을 들어요.
회사는 결국 파산했고 지금은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쟁이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미선은 동철과 결국 헤어졌어요. 서로를 고발한 일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거죠. 둘 다 사기 혐의로 벌금을 물었지만 실형은 면했어요. 가끔 동철이 연락을 해요. 정희야,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안 돼요. 이제 늦었어요. 그럼 우리 이대로 끝인가? 32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죠. 동철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용서해주지 않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요. 32년 동안 저를 속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아들 준수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저를 원망하더니 지금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당했구나. 미안해. 준수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고마웠어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잘 살고 있어. 정말로 잘 살고 있어요. 혼자지만 말이에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요.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시간이니까요. 물론 가끔은 외로워요. 32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까 허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커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좋아요. 32년 동안 매일매일 거짓말을 들으며 살았구나 생각하니 지금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이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직접 소설을 써보고 싶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요. 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살다가 5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여자의 이야기 말이에요. 아직은 용기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꼭 시도해 볼 거예요. 지난 32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배신당한 아픔도 홀로서기의 두려움도 새로운 시작의 설렘도 모두 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의 희생 끝에 이런 진실을 마주한다면 용서하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 어려운 결정이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58세의 늦은 나이지만 진짜 제 인생을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거짓 없는 삶, 자유로운 삶, 제가 주인공인 삶을 말이에요. 그게 32년 동안 희생한 제게 주어진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합니다. 58세에 찾은 진짜 자유와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아참!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놓치기 아까운 건강까지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